신기한 친구죠. 감성적인 글벌레 대현이의 발표 시작할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어디? 하나연이 마이크 쓰면 되잖아. 아이고. 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밝게. 잠깐만요. 어디 있지? 이현아 찾아줘. 너무 이현이가 진짜 잘 부른다. 애니메이션. 하연이하고 수연이는 빔 프로젝트 쪽으로 나와주실래요? 네. 제가 좀 많이 떨려서요. 저 실수를 좀 해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년. 지금까지 써온 글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상상하던 생각들이 글자가 되고 문장이 되어 하나의 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하나를 쓰는데 저에게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짧은 단편집을 만드는데 무려 5권 정도의 노트가 필요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전 1학기 때 논문 원고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생님들로부터 조건부 통과를 받게 되었고 1학기에 논문 발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너무 저에게 실망한 나머지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전산실이나 도서관에서 살았고 저녁이 되자마자 일찍 기숙사에 들어가 자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다시 글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논문을 쓰라고 한 적도 졸업을 하고 싶어서 글을 다시 쓰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6년 동안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과 태고만 해도 약 1년이었습니다. 글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양이 많은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단지 그 창작을 하는 과정이 길었을 뿐입니다. 이 발표가 끝나면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돌아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인과 작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았다고 이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발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짧은 이 순간을 위해 세상은 저에게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시련을 주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그 고민과 태도의 과정을 겪고 쓰게 된 그들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류는 공기의 흐름을 뜻합니다. 저는 이 기류라는 말을 비유하자면 마치 사람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흐름들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알 수 없는 흐름을 타며 19년을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흐름에 유난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했던 시기와 우울했던 시기의 그래프가 언제나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저의 내면에는 끊이지 않는 태풍이 지나가고 슬픔의 파도가 덮쳤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잠깐 동안의 행복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파란만장에서 6년은 짧지만 긴 여운을 주었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도 저처럼 폭풍 같은 변화를 겪고 지냈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기류를 풀이해보자면 알 수 없는 청춘들이라는 뜻으로
이 제목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저의 단편집은 저의 이야기이자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청춘들의 모습이 자꾸 공감이 되며 제 모습과 겹치게 되어서 그들 혹은 저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단편집은 보이지 않는 청춘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을 담았습니다. 덧붙여 그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는 흐름이라고. 작은 존재. 손이 부르튼 걸 보니 잠은 오지 않고 낮잠을 잤는데 좌절했던 내가 보였네. 나쁜 꿈이었을까? 좋은 꿈이었을까? 물이 흘러가듯이 내 시간도 흘러가야 하는데 몸에 열은 많고 마음은 쉬기만 하구나. 날개가 부러졌는데 너는 날아가라고 하네. 마음이 죽었는데 마음을 쓰라고 하네. 어쩌지도 저쩌지도 바닥에 말라붙은 휴지 조각처럼. 저희 가족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가족은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 존재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약 2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심적으로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은근히 더 잘하길 기대하는 어머니와 불편하게만 느껴지던 아버지. 모든 게 부담스러워서 집에 오기가 싫었습니다. 그땐 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진로도 미래도 말입니다. 이런 부담감을 가진 상태로 돌아온 집은 저에겐 답답한 공간이기만 했습니다. 방학이나 가정학습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 한쪽 방엔 폰을 만진 제가 있었고 또 한쪽 방에는 일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제하면 저와 아버지는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 낭비를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제가 시간 낭비를 한다는 데에서 불만이 많으셨고 자주 그런 사실을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이가 그토록 불편했던 이유는 그 분위기가 도저히 먼저 다가갈 수가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셨는데 저도 그런 아버지와 같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습관이란 것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싶어도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아버지에게 쌓아온 벽은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쌤과 면담을 통해 이 갈등을 알게 되었고 발표를 통해 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났지만 점차 제 마음을 정리하고 아빠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라고 노트에 글을 써보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카페에서도 글을 쓰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서러움은 18년 동안 쌓여진 제 마음속의 응어리였을 것입니다. 바보 같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빠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빠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속마음으로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말 발표를 통해서 고맙고 감동했던 사실은 사람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던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저의 짐이 풀려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빠와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됐고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받아들였고요. 아마 그때 이후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벽을 허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빠와 밖으로 같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빠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와 제가 닮은 점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몰랐던 아빠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공유되면서 조금씩이라도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년, 처음으로 아빠와 당당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아빠가 조금 무섭긴 합니다. 쉽게 잊혀질 일이 아니고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저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라고, 그리고 같이 그 일을 이겨내는 것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가족에게 마음을 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참 힘들었겠군요. 낡은 사실 속 웃고 있던 어린 꼬마를 기억하나요?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의 내가 되었어요. 아빠. 그냥 할까? 네. 당신 참 힘들었겠군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바쁠 수밖에 없던 당신. 괜찮아요. 힘들었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한 내가 있잖아요. 당신이 웃고 있으면 나도 웃게 돼요. 우리는 닮았으니까요. 다음 글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어느 날 나에게 눈이 찾아왔어요. 그 추위는 모든 걸 얼려버렸어요. 나는 물론이고 내가 살던 동네도. 그때 당신이 보였어요. 이렇게 추운데 당신 또 오네요.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괜찮다고, 난 정말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대는 내 손을 잡아줬어요. 괜히 미안해지게. 추운 겨울 속에서 내 손을 잡아 입김을 불어주던 그대. 그제야 깨달았죠. 그대의 헌신, 이제야 알겠어요. 계절의 끝에 나를 반기는 건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만날 때는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언젠간 또 보겠죠? 내 마음을 알았는지 그대는 또 멀리 사라졌네요. 나는 있잖아요. 자꾸만 눈물이 흘러요. 저는 힘들 때마다 집에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응원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를 잘 이겨내고 싶었고 독립적인 아이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부모님의 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는 만큼 더 주는 게 정상인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예전에는 그런 기대가 버거웠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저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늘 이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글 쓰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해외 이동학습 때였습니다. 얼떨결에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학급 통신원이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글을 써서 학부모 게시판에 여행 후기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심하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글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글을 쓰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간단한 에세이를 냈더도 한 페이지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 도전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글을 쓴다는 것은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용기가 생겨서 자발적으로 통신원을 맡게 된 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용기를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저의 여행에서 저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투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제 글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글 정말 잘 봤다. 마치 하나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고 말이죠. 간단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었지만 글을 씀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호응이었지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작은 용기 때문에 지금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고민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런 고민을 노트에 쓰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 그 기분을 그대로 노트에 적곤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기숙사에 들어오면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공책을 펼쳤다 덮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열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도중 공책을 다 써버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썼는지가 궁금해서 공책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트에는 관계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공책에 마구 써져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감정 표현을 사람들에게 잘하지 못하는 저는 쌓여있던 그 갈등을 잘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책에 써져 있던 부정적인 모습도 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 그때 많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툭 하고 건드리면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글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은 제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애정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의 인간관계를 망친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같은 간디 공동체를 살았지만 6년을 산다고 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말함으로써 공감을 받는 것이 저에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글로 써도 되고 직접 말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불편할수록 제 의사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과 고민들을 논문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쓰기를 하는 것이 곧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논문 주제는 자서전과 창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학교 사람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디 식구들을 돕고 싶었지만 옆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들과 같이 힘들어하는 입장이었고 이제 막 좌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그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라도 위로를 받고 조금은 힘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동정이 아닌 그저 힘내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힘내라는 그 작은 말이 제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지나가던 사람들의 안부는 저에게 위로가 아닌 동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글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가지고 싶어 지구본으로 그것을 만족해야겠지만 두고 보라고. 언젠가 나는 지구를 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글은 청춘이라는 글입니다. 청춘. 글을 지웠다 썼다 반복 중. 무력의 쳇바퀴. 기억을 다시 걷는 중. 그러다 문득 막힌다. 신도 가끔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따지고 지는 시간 동안 흘러가는데 청춘이 아깝다. 그냥 사련다. 미친 듯이 웃고 그렇게 사련다. 연필심이 단련하니 있어. 세상이라는 종이. 내가 낙서해 버릴 거야. 이어서 보시게 될 글은 낙화입니다. 힘내지. 내 이야기를 들어봐. 사람은 1분 1초 동안 숨 쉬면서 살고 있는데 굳이 숨쉴 필요가 있니? 남들보다 느린 게 뭐 어때서? 그건 너의 속도야. 이 말이 너에게 의미가 없다고 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인걸. 낙화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너야. 마지막 글은 뭐든지 괜찮아요라는 글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져도 던진 돌을 주워오라고 해도 난 괜찮아요. 여기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상관없지만 혼자여서 외로운 세상, 지금만큼은 나한테 기대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천사라고요? 하하, 아니에요. 저도 같은 사람인걸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 대한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옷 입는 것도 신발끈을 묶는 방법도 다르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끔은 기억해줘요. 뭐든지 괜찮다고. 내가 기억해줄게요. 당신의 그 시절. 글을 쓰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발을 쭉 내디는 게 어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땐 전 몰랐습니다. 그냥 서로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심한 상처는 때론 주름이 됩니다. 저는 그 주름을 아파했던 증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젠간 그 주름을 보면서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힘들어하는 청춘이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다고 말이에요. 힘들수록 피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편집에 실린 글들이 끝났습니다. 끝내 공책 속 어색하기 짝이 없는 글들을 모아서 단편집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런 글들이 논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보아온 선배들의 논문은 정말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사회로 진출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야망을 갖고 논문을 쓰게 됩니다. 저도 그런 욕심을 갖고 처음엔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욕심이 들어간 순간 글을 망쳐버렸습니다. 글을 더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글에 더 의미를 부하려다가 결국 제 논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욕심 때문에 남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써도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저의 글들이 가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생각한 것은 제가 평소에 하는 고민들,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들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절실함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를 보여주는 것도 결국엔 글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욕심을 버리고 솔직한 제 모습을 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주제는 죽음이나 혹은 사랑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단편집을 만든 이유는 사실 제가 글 쓰는 솜씨가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저의 글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고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짧게라도 단편집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이제 제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숨쉬듯이 해온 것이 글쓰기라 딱히 논문을 썼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글을 쓰면서 알게 된 점은 글을 쓰는 것도 자기 표현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대체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쓰기를 하면서 전 저의 감성의 뚜렷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잡했던 기억도 정리가 된 듯하고 가족 간의 문제도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글쓰기란 마치 저에게 재활치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저를 단단해지게 만들었고 세상과의 소통을 이끌어냈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건 없건 그걸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작가이든 만화가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고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는 게 제가 말하는 글쓰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논문은 저에게 인생의 굴곡을 알려주었습니다. 실패를 하는 법도 다시 일어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논문은 겨우 논문이었을 뿐이지만 정말 저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언제나 진실되게 글을 썼다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으로 열정을 가지게 한 것도 논문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쓰러지게 한 것도 다시 일어나게 한 것도 다 논문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글을 쓰던 과정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얻는 것도 모두 다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글을 씀으로써 감정에 무뎌져 있던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글을 쓸 때 느껴지던 희열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논문이 아닌 저만의 글로 세상에 뻗어나가고 싶습니다. 글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제 글을 좋아해 주신다면 저는 계속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글 쓰는 일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논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발표 잘 봤고요. 개연이 글은 리허설 때부터 여러 번 봐왔는데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글 같아요.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네, 질문과 코멘트 됐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참 저랑 많이 닮았어요. 늘 저는 기현이를 모습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 기현이한테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고민하는 것도 저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거든요. 기현이를 보면, 기현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이제 괜찮아요? 아직 완전히 괜찮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저에게 이 논문은 좀 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굳이 괜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 저는 이 상태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글을 쓰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들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를 예로 들까요? 토지? 박경민 선생님의 토지에 보면 그 글 쓴 작가가 자기가 살던 고향과 사투리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이를테면 그 글이 나오게 된 그 작가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 거죠. 대작가들 같은 그런 자기 세계가 딱 있거든요.
저는 개연이의 이런 지금의 어떤 경험들이 개연이가 작가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기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연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들 중에 어떤 것들이 내 세계를 형성할까요? 저는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연이한테. 이게 다 자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글에 좋은 걸음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